첫 번째로 에코프로고 두 번째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외부 충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 피해 민감한 가격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회사들,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게 되면 대상은 그 두 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8월 시장이 조정인데요. 그냥 증시를 8월엔 좀 떠날 걸 그랬어요. 돌이켜보니까. 떠나시죠. 또 졌고요. 덮고 떠나시자고 하시는 줄 알고. 그러니까요. 네. 조정이 꽤 이제 길어지면서 투자자를 지치게 하는데요. 네. 8월만 잘 이제 견디면 좋아질까요? 8월 다음엔 9월이 있습니다. 네. 9월 다음엔 10월이 있고요. 네. 네. 저희가 대한민국 증시가 일단 하반기가 좀 취약합니다. 네. 특히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나왔을 때 이제 추석까지 보면 추석이 이제 9월 후반에 있죠. 네.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후반에 있는 어떤 연휴 분위기까지 이어지다 보면 약간 또 정체된 느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안 좋다? 아무래도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추석 지나면 또 이제 양도세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전통적인 흐름입니다. 올해 뭐 장사 다 했네. 그러니까 가시죠. 네.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스타일을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그래도 내년의 변화를 보면서 연장선상으로 그래도 버텨주겠느냐. 이게 가장 내년이 어디 있어요? 올해 먹고 살아야지. 벌써 내년을 걱정해야 된단 말입니까? 올해 혹시 내년에 어디 퇴직하고 뭐 안식년 뭐 이런 거 아니시죠? 이제 네. 내년까지 보기에는 진짜 어렵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멘텀 자체가 상반기에 보여줬던 뭐 강한 변화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런 흐름이라면은 상반기에 보여줬던 어떤 섹터의 강화된 모습들 이런 쪽으로 하반기도 나머지 기간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어떤 큰 그림상으로 어떤 지수단이 뭐 강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도 sek터를 잘 대응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지금 포인트는 그거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한 7월 달까지 시장이 강해서 계속 어떤 미국 중심으로도 그랬고 강한 추세를 보여줬고 국내도 거의 그걸 따라오다가 이제 정확하게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익 매물인 거죠. 네, 그래서 좀 매물 소화해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벌어지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를부터 내년까지 나왔던 이제 어떤 큰 트렌드에 성장단은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밀리면 계속 기회가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지금부터의 숙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사실은 꽤 많이 올랐어요. 시장이. 네. 근데 지난해 겁나게 떨어졌어요. 그죠? 지난해 사실은 우리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그죠? 작년에 제가 연봉을 보고 있는데 네. 코스피가 보면 25%가량 떨어졌고요. 작년에. 올해 그냥 절반 정도 이제 돌려냈고요. 19% 올랐네요. 코스닥은 사실 올해 많이 올랐죠. 그죠? 네. 코스닥은 작년에 34% 떨어졌어요. 올해 30% 올랐으니까 네. 꽤 많이 돌려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사실 작년 떨어진 것만큼 만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름 조정 이후에 하반기 상승 한 2,000 코스피 기준으로 한 2,800까지는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긴 보지만 그 정도까지 갈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겠느냐. 보기만 하는 건가요, 그냥? 그렇죠. 이제 항상 네. 목표는 있습니다. 네. 목표는 다 계좌 한 10배 나는 건 다 저희 목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언제 가느냐. 그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건 또 중요한 문제고 그 중간중간에 각종 사건, 사고, 이벤트, 뉴스 이 모든 게 다 네. 포함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거를 안고 꾸준히 잘 지켜갈 수 있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2,800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작년 상반기였죠. 상반기 때 그렇게 안 빠지려고 버티다가 왔던 지수대 다음 단계가 한 2,800선 정도다 보니까 거기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보여지는 차익 매물 잘 소화하고 또 요즘에 하도 시끄러운 중국 쪽에서 이런 거 다 중국 정부가 됐어 딱 잡고 보니까 아예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오네요. 네, 자산운용사 쪽에는 주식 매도 금지. 네, 하루 중에 매도가 많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국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파장이 커질 거를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은 또 강력한 게 뭐가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또 기대가 또 만만치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다 잘 소화해내고 움직였을 때 나올 수 있는 지수대 그게 2,800을 얘기하지 않나. 근데 단순하게 또 EPS 상승률만 본다고 하더라도 네.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거의 침몰, 하반기에는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것까지 견인해서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악은 지났다고 보게 되면 나아지겠죠. 이런 쪽에 실적 변화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게 낫지 않느냐에 대한 시각들이 아닌가. 네. 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이제 돼야 상승세로 가야 그 안에서 이제 뭐 트레이딩이든 뭐 투자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시장이 뭐 작년처럼 그렇게 내리꽂는 장에서는 올라봐야 반등이고 그죠? 사면 네. 불리고 이런 건데 올해는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돌아서긴 했는데 이번 주가 이제 상당히 좀 지금이 이제 8월이 좀 고민인 조정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그런 강한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8월 조정은 조정시 매수 구간으로 갈까요? 네, 조정시 매수는 맞지만 뭘 사느냐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 기준이 딱 조정시 매수? 그럼 초전도체 조정시 매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을 안 하잖아요. 조정이 상남자입니다. 네, 상한가 아니면 하한가인데 네. 예, 하한가 조정 매수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거는 판단의 기준이 투자가 아니라 코인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배제하겠습니다만. 초전도체 방송에서 제가 원고 있어도 언급 안 합니다. 잘 모르니까 뭐 모르는데 뭘 그죠? 굳이 모르는 거를 뭐 눈 감고 살 필요가 있어요? 잘 모르세요. 사면 상한가가 되는 그 전선의 종목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네, 약간 부정적으로 보다가 주가 급등하면서 많이 욕 달리더라고요. 민반꿀 이러면서 네. 반대로 하니까 투전도 대박 나서 너무 행복하다. 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실체 없는 거 매매하고. 김민수 반대로 하면 꿀잼이다. 그렇습니다. 네. 민반꿀. 네. 네. 박사님도 민자가 들어갑니다. 네. 네, 그건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실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그냥 만약에 약세장이다 보니까 할 거 없다 그러면 장중에 치고 나올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으로는 일단 배제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 쪽에서 시장은 보니까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한 4일 만에 한 100포인트 빠졌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시장이 거의 혼란스러운 거죠. 네. 이런 쪽에서 나왔을 때 과연 뭘 봐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back to basic. 그러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성장 산업이 뭐가 있느냐. 그쪽이 무너지게 되면 지수고 뭐고 다 무너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 두 축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2차 전지 이 두 축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게 가격 메리트가 나오게 되면 바로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그거는 시장이 틀이 무너진 거 아니다. 그러면 이쪽이 대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공략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상황은 좀 나아질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욕먹어가면서 뭐 과하다 그죠? 이차전지 과하면 뭐에 올라가는데 그죠? 전문가들의 말이 무시되면서 올라갔었는데 그게 어쨌든 개인들의 전보다 강력해진 자금력으로 그죠? 한쪽에 쏠림, 지나치게 쏠림 그죠? 그게 빠지고 또 뭐 초전도체도 마찬가지고 그죠? 결국은 시장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중심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여전히 하반기도 개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시장일까? 아니면 외인들이 좀 가담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들 측면을 한번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8월달 들면서 요상한 변화가 나왔습니다. 요상한. 네. 시작과 함께 8월달 이제 8월달 뭐 조정 얘기 많이 하지만 이 정도에서 그냥 큰 매물수가 없이 나가게 되면 그 다음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그때 8월 초에 딱 들어온 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대거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뭐 2,500선이 깨졌다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입니다. 그러면 그때 8월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6만 개에 가까운 선물이 매도가 돼 있습니다. 이게 보통 외국인들이 선물 어떤 추세를 잡아간다라고 봤었을 때 매수를 해서 한 3만 개 전후로 해서 계속 추세를 끌고 가고 상승으로 가고 하락할 때도 선물 매도를 한 3만 개 정도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와 함께 추세적인 흐름들과 좀 다른 2배의 흐름들로 나오고 있다. 이게 그거 다 보여줄 정도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왜 외국인들은 파는 걸까요?
네,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네. 왜 그랬느냐? 네, 네.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원래 그런 거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나왔었을 때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 미국이 당장은 안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변화 중에 이제 뭐 물가 수준 CPI도 물론 있겠지만은 지금 나오는 뭐 달러 그리고 또 10년물 국채금리 한 이제 4.2%대면은 거의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나왔던 수준까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쪽까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나 물가가 아직 완전히 빠졌다고 보지 않는 연준의 입장들 이런 걸 반영하면서 이게 그랬었을 때 주식시장이 괜찮겠느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 게다가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서 중국 경기가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시등국의 여타 통화들은 약세로 갈 거야 라는 부분들이 다 모두 녹여서 그런 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아이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다른 때보다 2배 가까이 강하게 매도를 했어. 그럼 시장은 이제 폭락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의 의도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한 4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주식 산 게 상당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주식을 팔기는 싫은 거죠. 근데 주식을 산 거의 대부분은 또 어디 있냐면은 반도체 쪽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사이클상으로 바닥권에 들어온 종목들로 베팅을 했는데 리스크는 조금 보여지고 그러면 이거를 좀 해칭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선물 매도로만 대응을 해서 어떤 관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끝났다 그러면 선물 매수 청산하겠죠. 그러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느냐 이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워스트 시나리오 그러니까 안 좋은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시장이 이제 대세 하락으로 시작된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들의 선물은 그대로 둔 상황 쪽에서 주식을 대거합니다. 그러니까 대거란 얘기는 여기서 일주일 봤더니 막 3조 5조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강하게 매도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하루에도 뭐 5천억 이상 1조 가까이 매도하면서 현물 매도가 꽉 하고 눌러주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대세 하락으로 작년 같은 이제 하락에 또 다른 변화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과연 외국인들이 어떤 전략을 쓸까? 지금은 선물 매도가 청산되는 거를 보는 것도 중요한 게 첫 번째지만 그만큼 선물 매도가 변화가 없는데 현물 매도가 강하게 나온다. 이거는 수급적으로 불안한 요인들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의 두 가지 흐름을 보시면서 외국인들의 전략과 시장 변화를 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저는 2번 추세는 여전히 강할 것이다. 이쪽에 무게를 두면서 그냥 해칭을 했고 리스크 관리를 했고 그냥 청산만 해서 시장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보는데 만일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시나리오는 또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들 수급이 강한 측면들 이거는 이제 주도권을 가져와서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이제 매료되는 모습들도 좋지만은 이게 어떤 그나마 그래도 성장주 단에 대해서 변화를 이끌어가고 관심 갖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악영향은 단기간에 확 몰리다 보니까 나오는 왜곡 현상들 이거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재미를 보다 보니까 우리 그러면 강한 섹터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자라고 하는 좀 시장의 질이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번처럼 이제 초전도체도 그런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런 쪽이 앞으로 또 어떤 작은 테마가 이끌어졌는데 시장에서 그런 단기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가능성들은 생각을 하되 이게 진짜 실체가 없고 내가 참여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혹시나 트레이더들은 시장이 하루 중에 벌려져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강한 테마에 고개를 들이미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거의 약간 뭐랄까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숙련된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내가 대응이 안 된다. 그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월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삼을 만하다. 그러나 뭐 너무 짧은 테마주를 쫓아가지 말고 그 펀더멘탈이 되는 쪽으로 반도체 2차 전지 핵심 축으로 가자는 거고 하반기 장은 뭐 그리 높게 불리시하게 뭐 2,800 이상을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벌려진 여러 가지 산적되는 흐름들이 변화가 되면은 그때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는 또 대세상승 가자 이러고 하고 있겠습니다. 2,800 넘으면 그러면 이제 3,200 가고요, 3,500 가고요. 죄송합니다. 그 고전에 미리미리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7, 8월이 8월이 썸머레일이란 말보다는 그죠 전반적으로 좀 쉬는 장이에요. 네. 휴가 가야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5월에 팔고 주식을 5월에 팔아니까 많은 분들이 5월에 팔으라 올 한 달만 안 좋은 게 아니라 5월에 팔아서 언제 다시 사느냐 한 10월이나 11월쯤 사서 그죠? 네. 4월까지 또 수익 누리다가 뭐 이런 패턴이라는 거 아니에요? 5월달에 에코프로 팔아서 망했지 않습니까? 네. 네. 중국인 단차 관객들이 막 몰려온다는데요. 어디 네. 뭐 공항에 플랜카드 들고 하나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플랜카드 제작하시면 제가 한쪽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제작비가 제작 제가 하라고요? 아이. 네. 얼마 안 합니다. 몸 쓰는 건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이게 벌써 2017년도죠. 사드 배치 그때 딱 단체 관광객 중단. 네. 또 2019년도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중단. 그러다가 이제 거의 침체를 걷다가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살살살 개인 관광객 나오다가 이번에 드디어 단체 관광객까지 허용. 그러면 이제 관심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과거처럼 그렇게 요우커 네네. 이 사자 성조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요우커 네. 네. 사자가 아니라 네. 표범이다 보니까 사성이라지 사성. 죄송합니다. 성조. 네. 성조. 네네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가장 비교를 많이 해야 될 게 그거 같습니다. 제 기대감은 높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와 그러면 지난 잃어버린 한 7년, 6년 동안을 다 회복하겠어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는 빠르게 반응하는 거 저점 대비해서 한 50% 막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해야 될 거는 그거 같습니다. 이제 숫자만 보게 되면 2019년도 나왔던 이제 관광객들 숫자를 보게 되면 그때가 코로나19 직전이 약 한 50만, 60만 정도. 그 정도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한한령 때문에 사드 배치 때문에 나와서 단체 관광객들이 없어진 불어가 된 그 전의 수치를 보게 되면 월별 90만 명입니다. 그럼 그 정도까지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최소 지금부터는 나와야 될 데이터가 50만 이상으로 가야 될 거고요. 지금 현재는 한 10만에서 15만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이게 50만에서 90만 사이 정도까지는 빠르게 돌아가주는 게 확인이 돼야 이제 과거 수준까지 돌아가는구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수준이 안 나온다. 그러면 실망감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일단 그 수준을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관광객 허용했다고 뭐 다음 달에 말씀하신 수준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많이 보는 단계가 이제 9월의 중추절. 네. 거기서부터 10월에 국경일 많더라고요. 중국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9월 10월 달이 아마 가장 큰 변수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온 데이터를 많이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있겠죠. 그때문에 처음엔 기대감 그다음엔 숫자 확인되는 거 봐야 될 텐데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관광객 입국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거처럼 중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깃발 들고 왔다가 며칠 전 가서 이거 주세요가 아니죠. 담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담아주세요. 다 주세요. 이런 소비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지금 이제 부동산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중국의 소비력들이 그만큼 갈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중에서도 부자들의 소비력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데이터들은. 그리고 거기다가 그 사이에 나왔던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역병을 겪다 보니까 코로나19 같은 역병을 겪다 보니까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중국인들은 자금을 집안에 두고 그리고 계속 쌓아놓는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나는 밖으로 거의 뭐 거린 생활을 하겠구나 싶다 보니까 많이 쌓아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는 계기가 될 거냐.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쪽에 따라서 또 소비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렇더라고요. 지금 리오프닝이 중국에서도 시행되고 한 4월 달 이후부터 나온 변화를 보게 되면 해외로 많이 안 나갑니다. 지금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라고 하는 태국, 일본 같은 경우도 과거에 나왔던 수준의 한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코로나19 전에. 그래서 지금 한 10명 중 6명은 중국인들이 관광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수 관광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즉 자기네 국내에서 노는 거죠. 사실 중국 안에서 갈 때 많죠. 네. 그런데 그걸 좋아할까요? 뭔가 풀려서 이제 가까운 뭐 비행기 한 1시간만 타게 되면 좀 다른 문화, 다른 쪽에 좀 우리보다는 그래도 모르겠어요. 좀 선진이라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쪽의 문화를 좀 겪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다게 되면 게다가 또 제주도는 또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문화다 보니까 욕구가 좀 더 클 수가 있겠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게 데이터를 무시하고도 많이 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숫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네. 이건 이제 기대감만으로 가기에는 예전이랑 또 환경이 다르다. 네. 제가 많이 당했습니다. 네. 이 중국 소비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하다가 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리오프닝으로 그렇죠. 리오프닝으로 한참 얘기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사실은 시세가 안 됐고 워낙 사실 지금도 낙폭과대 측면에서 뭔가 트리거가 되니까 올라온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빠르게 지금 확 올라왔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봐야 되냐 하는 건데 그죠? 그러면 이제 꼭 중국 소비주가 아니라 뭔가 이제 그런 눌렸던 낙폭과대, 면세 화장품, 여행, 카지노 이런 쪽에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네. 이런 걸 좀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존의 중국 소비주의 주축이었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주축에서 뭐가 변하겠느냐 아니면 그때 그대로 그냥 똑같이 그들의 패턴이 이어가겠느냐 여기는 한 7년 사이에 또 바뀐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체크를 하시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 나오는 것도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래도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이제 자고 먹고 쓰고 이런 쪽이겠죠. 그것도 즐기고 네, 그런 쪽에서 중국에서 못하는 것 중에서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또 한국에서만은 아니겠지만 한국 와서 할 수 있는 게 카지노.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안 하죠. 네. 요즘은 뭐 누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옛날에는 뭐 땡긴다고 그러죠. 예전에는 파친코 개념은 네. 이거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릅니다. 네. 안 가봐서 모릅니다. 아니, 예. 강원랜드 안 가보셨어요? 강원랜드 안 가봤습니다. 아, 네. 이거 기어타 한번 가셔야죠. 강원랜드 물론 GKL 파라다이스는 못 가셔도 강원랜드 한번 가셔야죠. 이제 제 인생의 위험 자산은 주식으로 충분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마 카지노 쪽은 당연히 네.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면세점도 이제 구매력에 따라서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쪽도 만약에 그런 어떤 과거에 나왔던 수준보다가 그때 과거 같은 경우 이제 면세점들이 좀 고육지책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이공이라고 그러죠. 왔었을 때 얼만큼 우리한테 와서 물건을 사가게 되면 얼만큼 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그럼 자체적으로 와서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했었을 때는 그런 어떤 비용들이 없다 보니까 레버리지는 훨씬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게 효과가 나와서 면세점들이 변화가 나올지 아니면 면세점 쪽은 중국의 하이난 면세점이라고 대거 그 사이 한 과거 한 2, 3년 동안에 네, 많이 생겼다면서요. 키운 네.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차이가 다른 게 우리는 해외 여행 체류 기간 동안에만 면세를 할 수 있는데 네. 이들은 키우려고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도 어떤 이벤트 기간은 한 달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면세를 살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게 과연 경쟁력이 한국 쪽에 있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하나의 또 체크해야 될 요인 중에 하나일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카지노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카지노가 그래도 그냥 서울에 있는 카지노보다는 나는 제주도에 가고 싶어. 제주도 너무 가고 싶었어. 근데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딱 생겼죠. 롯데관광개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종목 그런 기업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수혜를 좀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도객과 함께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될 숫자이기 때문에 그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적어도 거기 갈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숫자에 따라서 같이 반응할 거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생각할 게 그런 건 있겠죠. 어차피 우리나라 왔다가 쓴 금액 가지고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세, 텍스 프리. 텍스 프리, 네. 예. 글로벌 텍스 프리 네. 이런 회사들도 가장 큰 수혜는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중국인들이 안 들어와도 이번 2분기 실적 보니까 정상화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플러스 알파가 더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고, 그러니까 즉 실질적인 수혜가 뭐가 되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또 아까 한국에 와서만 독특적인 경험을 해서 뭔가 얻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아 이게 너무 좋았어. 다음에도 그를 통해서 한번 와야지 하고 되었을 때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엔터사 방문. 내가 좋아하는 오빠. 엔터사 방문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나올 수가 있겠죠. 네. 혹시나 네. 그렇게 되면 그게 또 거기 가서 구매하는 게 또 중국인 스타일로 굿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굿즈 영업이익률이 공연을 한국에 와서 좀 볼 수 그럴 있으면 수도 올 있고요. 텐데 네. 근데 뭐 한국에서 공연해도 티켓 구하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그죠? 그들을 대상으로 또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번에 보니까 블랙핑크가 10월 달인가요? 서울에서 글로벌 투어를 마지막을 또 여기서 피날레를 또 네. 한답니다. 그럼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와 그러면 또 이제 단체 관광객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면서 엔터 쪽도 한국 아이돌이 보여주는 어떤 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새로운 경험으로 느낀다 그러면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또 아이디어로 가져가 보고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생각했던 중국 소비주의 뻔한 흐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몸 플러스 알파가 맞아요.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네. 생각하면서 머리를 계속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뻔한 거 가지고는 잘 안 먹히고요, 그죠? 맞습니다. 펀한 걸 찾아야 펀, 그죠? 와우. 네. 뻔한 걸 찾아야 되는데 네. 카지노,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입국 단체 관광의 편에서만 보면 그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와서 뭘 할까? 네. 카지노 가고 면세, 뭐 엔터까지 이제 말씀하셨고, 네. 근데 이제 구조적인 변화, 옛날 같은 동일한 중국인들 온다고 해서 얼마 올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돈을 쓸지도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관광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소비 뭐 이런 그렇죠. 쪽으로 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뭐 중소형 화장품 그죠. 네. 그다음에 그에 따른 OEM, ODM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국 관광객이랑 상관없이 네. 그죠. 중국이 아닌 시장이 열리면서 커지는 거잖아요. 네. 혹은 뭐 피부 미용 의료 기기 그죠. 맞습니다. 뭐 네. 이런 쪽으로 어떤 새로운 구조를 좀 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었는데 역시나 우리 예리한 박사님이 바로 치고 들어오시네요. 네네. 네. 찌릅니다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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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없이도 성과를 내었던 그러니까,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럼 중국이 들어와서 플러스 알파로 되셨을 때 가장 또 어떤 의미 있는 굉장히 변화가 좋은 말인데 네. 지금 우리가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에 따라서 중국 소비주를 얘기하는데 네. 핵심은 중국에 기대지 않는 중국 소비주. 예를 그렇죠. 들면 그죠? 약간 네. 아이러니한 얘기일 수 있지만 네. 그런 거를 봐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저는 계획이 예. 9월달에 좀 가시려고요? 중추절 때 예. 거기 명동에 가서 예. 올리브영을 갈 생각입니다. 아 올영을 네. 올영이라는데 줄여서 요즘. 네. 네. 어르신들도 계시다 보니까 예, 보실 시청자분들의 네. 예, 올영에 가서 한 2시간 정도는 네, 여기 가고 가서 뭐 사나? 뭘 사나. 근데 중국말이 들리는데 거기서 뭘 사나. 그 브랜드하고 연결시켜서 유심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는 게 아직까지는 만약에 소비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중장년층일 때고요. 그 단체 관광객으로 왔었을 때 그분들은 그래도 약간 알고 있는 브랜드를 좀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겠지만 또 약간 좀 젊으신 분들은 지금 한국에서 핫한 브랜드 아니면 막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요즘 뭐 레어 뷰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뷰티 상품들 네. 그걸 또 선호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 가지고 또 싹 쓸어간다. 그럼 그것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판단의 기준들을 한번 직접 보는 건 좋은데 지금은 일단은 지금도 잘했다라고 하게 되면 인디 브랜드 관련된 쪽의 종목들 또 OEM, ODM 종목들이죠. 이쪽이 지금 일단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 실적도 잘 나고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코스맥스나 이 OEM, ODM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그러면 중국에서도 많이 컸다고 그러죠. 중국의 토종 브랜드가 많이 커서 지금 대표적인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오히려 차별을 받았다. 그래서 이쪽이 고차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왜곡심에 따라서 소비를 했던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회사들이 클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떤 새로운 브랜드들이 또 북미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또 이어지다 보는데 그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이런 회사들이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도 그러면 OEM, ODM 업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주문하면 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중국의 OEM, ODM 회사 1위 업체는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마스크팩 만듭니다. 예. 두 번째 물티슈 만듭니다. 이게 네. 매출의 70%를 차지합니다. 마스크팩도 한때 열기가 있었죠. 중국에 뭐 무슨 뭐 광군제 열리고 이러거나 그랬는데 이제 마스크팩은 정말 쑥 들어갔네요. 마스크팩을 안 하나? 그러니까 패턴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한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가 기초 화장품을 만들어줍니다. 네. 이 OEM 업체들이 예. 기술력이 높다고 볼 수 없겠죠. 근데 국내 업체들은 OEM보다 ODM을 더 손해합니다. 브랜드 업체들 오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 개발하는데 이런 거 해서 브랜드 맞춰서 딱 가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제의를 해줄 정도죠. 그래서 그걸 맞춰서 나온다 그러면 훨씬 더 OEM 단순 OEM보다 단가가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성공한 회사들이 지금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거죠. 코스맥스, 한국콜마 마찬가지겠지만 CNC 인터내셔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레벨업이 되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런 회사들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조금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VT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성과를 잘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통 로맨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실적 잘 내다 보니까 꾸준하게 우상향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인데 이거는 일본의 로손이라고 하는
편의점 브랜드 쪽에서 딱 공략 잘하고 하다 보니까 성과가 났었는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런 VT 같은 경우 니들샷이라고 하거든요. 예.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통해서 따끔따끔하게 침투하는데 피부 이뻐졌어. 이렇게 되는 전략들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새로운 예전에 봤던 뭐 아모레퍼시픽이 아니라 새로운 쪽의 변화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국내 화장품들 잘 나가게 되면 그 용기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겠죠. 펌텍코리아. 예, 이런 쪽들도 같이 증설하면서 성과를 이어간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피부 미용기기는 어떠세요?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인들이 와서 이걸 소비하는 건 아니지만 네. 또 아까처럼 중국 소비주 가운데 중국이 빼도 잘 갈 쪽이기 때문인데 많이 올랐다가 뭐 비올 이런 것도 좀 조정을 받았고 원택 이런 것도 실적 좋다 그랬는데 주가를 보자. 원택은 잘 가고 있고 그죠? 네. 클래시스 네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쪽도 그죠? 구조적 성장률로 오르긴 했는데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시각은 어떠십니까? 이쪽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적 발표하고 실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 분기 때 약간 좀 주춤할 거다라고 보는 쪽은 뭐 비올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약간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쪽도 조정 맞추게 되면 계속 봐야 될 섹터는 맞는데 주가가 좀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대응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런 쪽에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부각받는 것 중에서 뭐 하이로닉 같은 경우 새로 뭐 필러 관련된 얘기들 많이 나오면서 네. 레벨업을 계속 시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다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성과 좋은데 주가는 실적 발표 전에 강했다가 차익 매물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거의 이 미용기기와 화장품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과는 여전히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도주의 핵심은 두 축은 반도체와 2차 전지, 2차 전지와 반도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네, 반도체 얘기 먼저 할까요? 2차 전지 얘기 먼저 할까요? 네, 그냥 원고대로 반도체부터 가시죠. 반도체. 네, 네. 네. 그렇죠. 반도체는 좀 아직 좀 가능성이 좀 광범위하게 좀 열려 있는. 그 2차 전지보다도 반도체가 사실은 뭐 범위나 섹터나 종목군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2차 전지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몇 종목이 좀 쏠리는 현상이 있고요. 반도체는 그러면 하반기에 왜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입니다. 근데 거기서 틀린 명제가 있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죠. 네. 네,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다 보니까 거의 그냥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측면들이 높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는 차지하는 비중보다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비메모리 영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잘 하긴 하는데 이거는 사이클을 분명하게 타는 어떤 업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경기가 좋아서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들, 그래서 IT 업황들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들, 그런 경기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경기 안 좋을 때는 그러면 적자 크게 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회피하고, 경기 좋으니까 막 실적 뭐 사상 최대치 나올 때는 그때 사고, 이런 걸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사이클은 반대로 가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실적 보게 되면 두 회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적자, 반도체 쪽에서 적자가 조 단위로 막 그렇죠. 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못 하는 거죠, 뭐. 돈이 없는. 해야 되나요? 다 물려서 네, 해야죠. 삼성전자도 뭐 외국에서 들어온 돈이랑 뭐 다 투자한다는데 그죠? 해야죠. 불황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해야죠. 여력만 있으면 하는 거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여력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럼 주식을 하지 말아야네. 네. 아니 삼성전자야 뭐 여력이 있잖아요, 캐시가 네.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하이닉스는 그렇게 불황에 조 단위로 적자가 나는데 조 단위로 투자할 만한 돈이 있느냐,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제 자사주를 담보로 해서 뭐 교환 사채까지 발행하면서 그걸 가지고 뭐 2조도 끌어오고, 그러니까 이럴 때 가장 큰 핵심은 안 좋을 때 남들이 힘들 때 그래도 우리는 투자한다라고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는데,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는 뭐 캐펙스 투자 뭐 50%까지 줄고 이러면서 일단 보릿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끝났을 때 다음 국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단순 비교를 보게 되면 지난번 호황 때 사이클 때보다 이번 다음에 넘어가서 호황 사이클 때 이익단이 그거보다 더 좋아지겠느냐, 아니면 더 그 정도 수준이겠느냐, 아니면 그것만큼 안 하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근데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그 삼성전자가 그만큼 힘들 정도로 심하게 적자 폭을 볼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 이 두 회사가 일단 감산을 합니다. 감산을 한다는 얘기는 메모리 반도체는 뭐 어떤 산업을 가든 간에 다 필요한 어떤 쌀과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게 나왔었을 때 감산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재고가 많다 보니까 이리 감산을 하는데 이 업체들은 감산하는 걸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게 되면 업황 돌아갔을 때 감산했다가 아예 그냥 투자도 좀 줄이면서 감산을 했었을 때 나중에 가게 되면 수요가 막 올라왔었을 때는 우리 그냥 감산 계속 하고 있었던 기조니까 당장 못 올려요.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수요 받칠 때는 가격은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그럴 때 걸맞춰서 충분히 다시 증상 기조를 받쳐주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게임은 그들이 윈하는 게임입니다. 그만큼 과점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딱 사이클 보고 시작이 됐다 싶으면은 엉덩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딱 들어가서 이 정도는 하이닉스 내가 업황 바닥에 산 종목이야 생각하고 기다려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다음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하게 되면 지난 고점이 고점일까 이런 생각도 생각해볼 때는 네. 여전히 확장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반도체 쪽의 전방 흐름을 보게 되면 모바일 쪽이 있겠고요. 거기다가 PC 있을 거고, 게다가 또 서버용이라고 해서 또 클라우딩 컴퓨터 마켓에서 할 때 서버 쪽도 많이 투자를 했었죠. 이 세 가지 모두 별로 안 좋습니다. 전망치가 뭐 올해도 빠르게 늘어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빠르게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는 하나의 단위 AI죠. AI는 투자를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AI 단을 바라보고 그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그쪽은 HBM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쪽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러니까 단순히 연산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연산도 그냥 엄청난 속도로 연산을 해서 그거를 단기 메모리에 저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메모리 반도체가 또 필요하다. 그게 HBM 아닙니까? 그럼 이게 같이 패키징으로 만들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패키징으로 나가서 이어지는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투자가 커졌을 때 당연히 수혜를 크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은 지금 그래서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을 길려서 길게 가는 거는 이런 메모리 사이클의 업체들, 대표적인 뭐 SK 하이닉스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길게 가겠다. 하지만 지금 핫한 트렌드를 맞춰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HBM 관련된 반도체 후공정주 이쪽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른 게 HBM밖에 없잖아요. 반도체가 다 오른 게 아니라. 그럼 여전히 그렇죠. 하반기는 HBM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이제 확산이 좀 돼서 다른 전공정 쪽으로도 보자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전공정 쪽으로 볼 때는 시그널이 좀 나와야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과거와 똑같습니다. 어떤 때 잘 갔냐면은 제조업 지표가 미국도 돌고 중국도 돌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누가 뭐래든 간에 하이닉스도 그걸 바탕으로 움직일 거고 전공정 업체들도 그걸 바탕으로 움직이면서 변화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당장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확인하는 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다리시되 지금 당장은 오히려 쇼티지가 날 정도로 지금 기판이 없어서 지금 패키징을 못해서 지금 쇼티지가 날 정도로 지금 투자가 많이 몰려있는 쪽은 이쪽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표적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돼서 우리 준비 다 돼 있어요. 우리 장비 나갈 준비 다 돼 있어요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캐파의 영역들은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AI, HBM 쪽이 여전히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빙고. 네. 최애 종목을 몇 개 말씀해 주십시오. 최애는 다 그냥 한번 훅 가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많이 혹자들은 시총이 저렇게 한 5조대 근처까지 와서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비사들 흐름이 5조대로 끝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수주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 또 이수페타시스죠. 이 두 가지가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같이 끌고 가는 것들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오테크닉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이오테크닉스는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시총이 2조가 이제 막 될 정도인데 중요한 또 레이저를 활용해서 나오는 뭐 스텔스 기능부터 그루빙 뭐 이런 어려운 얘기들은
뭐 하게 되면 너무 깊이 파다 보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 이번 AI와 함께 아마 삼성양 쪽으로 성과를 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나 한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도 네. AI HBM 관련주를 볼 수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ST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STI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회사는 이번에 직접적으로 리플하고 관련돼서 수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쪽은 PSK 홀딩스였습니다. 네. 디스컴이나 리플라우 장비들 모두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러니까 본딩을 할 때 필요한 또 대표적인 또 깎고 매끈하게 하고 연마하고 이런 쪽이다 보니까 영향을 끼쳤는데 실질적인 거는 STI도 매출이 나오다 보니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또 들어갈 때 테스트 러버 소켓 관련돼서 실리콘 러버 관련된 쪽의 강자는 ISC입니다. 네. 근데 이게 SKC다 보니까 반개 SK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SK하이닉스와 함께 또 매출 비중이 거의 40%가 AI 쪽에 달할 정도로 비메모리 영역들이 커진다라고 사업 보고서에 밝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것도 AI 종목이구나라고 나오는데 그 비슷한 회사인데 삼성이 그러면 SK 계열사 거 쓰겠느냐? 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로 보는 게 TF라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같은 소켓 쪽인데 그쪽에 강점이 있는 거면 차라리 TF 거를 쓸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가 같은 축으로 움직이겠죠. 이런 것들 보시면서 흐름들을 맞춰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방출 종목 대방출. 네. 네. 국내 증시의 가장 핵심적인 섹터인 반도체와 2차 전지 가운데 반도체 얘기를 먼저 했고요. 이제 네. 2차 전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2차 전지는 최근에 급등과 꽤 큰 폭의 조정. 그 사이에 2차 전지 산업에 달라진 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가장 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LG화학을 필두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3분기의 판가는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양극재 판가 최소한 20%에서 30%는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메탈 가격들이 하향 정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걸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를 P 곱하기 Q에서 P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게 이제 떨어진다라고 보다 보니까 그럼 매출을 계산할 때 보면은 P가 떨어진 게 계산되다 보니까 Q는 계속 우상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기적인 일시적인 것은 3분기는 안 좋을 것이다. 이게 반영되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P를 계산하는 메탈 가격을 점치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환율도 어렵지만 이런 수요와 공급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어렵죠. 게다가 또 최근에 리튬 가격이 한 20% 하락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P는 떨어지는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애써 양극재 쪽의 대표주자 에코프로 BM이 거의 고점에서 한 반토막 날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는 상황까지 들어와 버렸죠. 그러면 이게 그때 약간 과열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예, 수급상의 이슈가 네. 그렇죠. 그러면 아마 요 경로로 쭉 갔었으면은 이거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네. 요 경로로 갔었으면 이런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갔다가 실적이 3분기 별로래 그러면 가다가 다시 이렇게 그렇죠. 또 들어왔던 요게 없던 국면들이 나오게 되면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왔을 텐데 오버슈팅이 나왔죠. 오버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언더슈팅까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가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기서 중요한 거는 P는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메탈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번에 다음 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주가는 또 쫙 올라가겠죠. 근데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Q라고 하는 증설을 계속하다 보니까 확대되는 Q는 꾸준히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P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Q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만 이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우상향은 맞다라고 보는 게 성장의 한 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뭘 2차 전지는 그런 그 노이즈, 쏠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네. 기간 조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그죠. 네. 약간 이제 조정을 거치고 가는 겁니다. 네. 어떤 기업들 그러면 종목 대방출 10배짜리 하나 알려주세요. 10배가 이미 났고요. 네. 네. 그 다음부터도 또 다른 10배를 향해서 갈 것이냐. 네. 이거는 이제 아직은 모르겠지만 네. 시장의 아니, 트렌드와 상남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시네. 뭐 말씀드렸잖아요. 5월달에 다 팔고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어떤 추세를 계속 맞춰가면서 그게 대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딱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P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어떤 스프레드를 잘 조정을 해서 우리 계열사는 이걸 가지고 잘 꾸려나갈 수 있어라고 하는 수직 계열화가 된
회사들이 가장 타겟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에코프로고 두 번째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만큼의 외부 충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 이게 피해 민감한 가격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회사들. 네. 통제보다 좀 제어할 수 있는 회사들.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게 되면 대상은 그 두 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게 좀 엉망으로 됐네요. 달라진 게 없네요, 그죠? 네.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이면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번 또 약간 오버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관심이 좀 식히는 구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격 조정의 흐름보다는 기간 조정의 모습을 갖추면서 약간 120만 원대에 대한 저항들 확인하고 약간 묵직했다가 한 또 100만 원대 초반 오늘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흐름들을 보게 되면 100만 원대가 약간 이탈하거나 그럴 때 보게 되면 또 심리가 아이고 저건 무슨 안 되나 봐라고 하는데 그럴 땐 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런 한쪽으로 좀 쏠려서 위축되는 구간 쪽에서는 대응하는 거는 맞겠다. 한쪽으로 보시되 아직 어떤 또 8월 달에 MSCI 리뷰도 이벤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약간 수급적인 변화들도 생각하게 되면 네.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모두 다 박스권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네, 그게 또 지난번에 장중에 153만 9천 원 갔을 때 일시적인 그 윗꼬리를 길게 달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제 위아래 꼬리는 좀 잘라주고 볼 필요도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사실 꼬리 자르고 보면 한 130만 원, 그 다음에 한 100만 원, 요 사이에서 지금 이제 옆으로 행보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네, 그걸 생각하게 되면. 곧 자른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정도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은 나오고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말씀드렸던 어떤 QE 확장세가 꺾일 만한 요인들이 있겠느냐. 그러면 그 꺾일 만한 요인들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 그냥 화해하고 중국하고 좀 화해하고 너네들 우리 LFP 우리 쓸게 와서 우리 마음대로 또 투자해 이런 식으로 약간 장벽을 제거하게 되면 그때는 특수 프리미엄들이 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기는 어렵죠, 그죠? 그러기는 네. 너무 많은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쪽으로 중심으로도 여전히 지금 투자가 활발하게 네. 진행돼 있고 이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QE 확장은 계속 또 점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포스코홀딩스도 좀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위에 이제 윗꼬리 마찬가지로 길게 자랐던 이날을 그 윗꼬리를 한번 잘라버리 보면. 네. 위로 한 67만 원, 그죠? 근데 밑으로 한 55만 원 선이 또 깨면서 조금 에코프로보다는 조금 더 약한 모습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때 나왔던 변화 중에 그러니까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공매도 청산이 한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주가의 변화도 한번 나왔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다 보니까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로 쭉 밀려오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포스코홀딩스가 포철 절강사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외국인들의 또 대치와 같이 이어지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점진적으로 지금 철강 쪽의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소재 쪽으로 점점 확대되기 시작하는 기조가 매년 확인이 되기 시작하고 넓어간다. 그리고 또 투자하고 있는 변화들까지도 계속 또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은 계속 되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런 아마 이 시작했던 요 구간들, 그러니까 50만 원대 전 안쪽까지는 언제든지 뭐 조정은 받을 수 있겠다고 보여지지만 그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레벨업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아니라 기간 조정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하고 이제 일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업, 변한 기업고요. 네. 양극재는 그러면 어쨌든 간에 피의 손상을 Q로 메운다고 하나 어쨌든 간에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죠. 네.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은 뭐 오른 거 다 밀려버렸네, 그죠? 다 밀렸고. 네. 그럼 차라리 음극재? 꼭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네네.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게 되면은 네. 차라리 양극재 다시? 양극재를 계속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런 단계쯤 쪽에서 요거 이탈하는 가격들 쪽에서는 매수를 봐야 되겠죠. 그게 더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즈흑하고 움직여서 약 한 37만 원대까지 또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악재를 반영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으면 그게 어느 정도 주가의
확인됐다고 하게 되면 그 정도가 일단 또 1차 저항권이 아니겠느냐 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자리로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기조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레벨 뭐 44만 원, 그 다음에 뭐 47만 원 이런 식으로 또 레벨의 변화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럴 때 그런 데를 보시면서 일단 뭐 아유 나는 저가 매수했던 거 또 비중 줄인다 아니면 그냥 가보겠어라고 하는 어떤 중기, 단기 전략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2차 전지는 뭐 결국 얘기하다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기업이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그렇죠? 네. 한 4종목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네. LNF는 좀 낄 자리가 없나요? LNF는 확장이 좀 약합니다. 네. 큐 확장이 좀 약합니다. 좀 보여줘야 돼요, 그죠? 뭐 네. 전구체하고 일관되게 한다는 것도 기대감이 있는데, 그죠? 네. 그냥 그 기대감만이 아니라, 그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보여줘야죠, 그죠? 맞습니다. 네. 금양 같은 경우도 워낙 변동성이 크고, 그죠? 네. 네. 장비주도 뭐 기대만큼, 폐배터리도 순환매 성격이 했지만 그렇게 주도주는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앞서 4종목이 그 주도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네네. 네. 핵심에 집중하자. 그렇습니다. 백투 베이직. 네. 네. 국내 증시 하반기에 또 장이 추세적으로 이어간다는 전제하에 가장 대표적인 두 축 핵심 섹터 반도체와 2차 전지 얘기했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